돈 버는 책 이야기 리치 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세이노의 가르침. 세이노의 가르침. 이 돈 버는 책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토종 꼬레아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예, 뭐 미국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있다면은 이제 한국에는 세이노의 가르침이 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책인데, 먼저 이 책 읽어보면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천억 부자가 말하는 돈 버는 독서법. 맞아요. 네, 이 독서법 내용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총 열 몇 가지가 나왔어요. 18가지. 18가지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욕을 좋아하셔서 그런지 이 욕이 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쵸. 아 네. 그래서 18가지인가? 네, 그래서 맞췄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오래된 책이고, 맞아요. 원래 책으로 나온 게 아니고 세이노님이 중앙일보인가? 여기에 칼럼처럼 연재를 하신 걸 모아놓은 거잖아요. 맞아요. 다음 카페랑. 네, 다음 카페랑. 근데 그걸 모아놓은 건데 지금 리치파카님이 들고 계신 게 좀 옛날 거. 진짜 그거 PDF 재본판이고, 이제 그걸 책으로 한 건데, 그럼 여기에 돈 버는 독서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네. 리치파카님은 아 이거는 정말 인상 깊다, 혹은 나도 진짜 동의한다 하는 거 일단 있을까요? 아, 대체로 다 공감을 하는데 이 중에서 여기 6번째, 책을 깨끗하게 다루지 말라. 아 네. 더럽게 읽어라. 여기에 이제 세이노님이 말한 게, 중고 책으로 팔아먹을 생각이 없는 한 책을 지저분하게 읽어라 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팔아먹을 생각이면 어떡하죠? 팔아먹을 생각이라면? 근데 책 파세요. 저는 아 저는 안 팔아요. 그쵸. 저도 이게 하나하나 소중하기도 하고 또 다시 봐야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책을 파실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깨끗하게 읽고 중고 알라딘에 판매하시면 되는데, 뭐 그게 아니라면 세이노님의 말처럼 더럽게 읽고 막 필요한 부분 찢어서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접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하면서 좀 더럽게 읽는 거. 찢어서 가지고 다니세요? 필요한 부분 찢은 적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전에 한 노트에다가 이런 것들을 막 메모할 때 네. 그냥 필요한 부분을 다 옮겨 적기가 좀 양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아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인 적도 있었고. 와. 근데 책을 더럽게 읽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죠. 지금도 바로 그냥 찢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책을 되게 깨끗하게 읽으세요. 맞아요. 밑줄도 안 치려고 하고, 근데 꼭 파실 생각이 없는데도 그렇게 깨끗하게 읽더라고요. 저는 그 더럽게 읽어야 된다에 왜 공감을 하냐면, 결국에는 좋은 독서 혹은 남는 독서는 내가 얘랑 좀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말하는 걸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읽는 게 아니라 내 생각도 써보고, 뭐 아닌 것 같으면 X 표시하고 내 생각을 좀 적기도 해보고, 그렇게 좀 나의 생각도 여기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건 좀 나의 성장에는 좀 좋은 독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연주님이 말하는 책을 더럽게 읽는 것에는 뭐 예를 들어 밑줄 긋거나 방금 이렇게 거기에 글을 써보거나 네, 찢거나 요 맞아요. 정도인가요? 네, 맞아요. 평상시에 책을 읽으실 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장비가 있잖아요. 저는 항상 장비 네. 챙기죠. 무슨 장비 가지고 책을 읽으세요? 일단 독서대 책 네. 올리고, 그다음 네. 이따가 뭐 소개드리려고 노트도 가져왔는데, 네. 책이랑 독서대 그리고 노트, 형광펜, 삼색 볼펜. 아 삼색 볼펜까지. 네, 그렇게 좀 챙기는 편이고, 네. 항상 책을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은 표시하고 접는 거, 뭐 이런 것도 접는 거고, 그리고 제 생각들을 뭐 이렇게 적을 때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제 생각들 이렇게 적기도 하고. 뭐라고 적어 놓으신 거예요? 읽어도 돼요? 네. 아니면 여기 말고 제가 아까 이걸 인스타 스토리에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이게 예전에 3년 전에 적어놨던 글인데 오. 지금 생각해봐도 이 글이 좋더라고요. 3년 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여기 일단 책에 있는 내용은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애들이 아니라면 멀리 해라. 그래서 친구들이 핀잔 두고 따돌림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라. 외로움을 이겨내라. 뭐 이런 내용에 뭐라고 적어놓으셨냐면, 들어오는 약속을 다 수락하면 약속 많아진다. 나는 지금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고 수험생 같은 시기다. 약속을 멀리해라. 아내와의 시간만 늘리고 나머지는 줄이자. 1년 뒤 성공한 뒤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기에도 주변에 사람은 넘쳐 흐른다.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저녁 준비할 때. 이게 저녁 준비할 네, 때. 그때 써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때 뭐 적어놓으셨던 거는 뭔가를 준비해야 될 시기에는 사람을 그냥 만나는 걸 줄여라. 그쵸. 이런 걸 해놓으셨고, 어쨌든 이런 거를 지저분하게 느껴지더라도 적어놓는 게 핵심이다. 그쵸. 그래야 내가 어떻게 생각한 거,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적어놔야 어떻게 행동할지가 좀 도출이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을 좀 여기 넣는 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하려면은 책을 사야 돼요. 그렇죠. 도서관에서 빌린 거에 낙서하면은 안 되죠. 아니 간혹 도서관에서 그거 읽으면은 그 중간에 뭐가 없어. 이 강연주 같은 사람이 찢은 게 아닌가. 저는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지 않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웬만하면 빌려보지 않습니다. 네, 범인을 잡은 줄 알았네. 저도 책을 깨끗하게 읽지 마라 정말 공감하고 저는 어떻게 읽냐면은 항상 형광펜 들고 이렇게 읽다가 인상 깊은 거 있으면은 형광펜을 그어요. 그런데 나중에 형광펜만 그어놓으면 이거 다시 찾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형광펜으로 그은 데는 무조건 접어요. 저처럼 이렇게 접으시나요? 네, 위에 위에 접어놓고 그렇게 한번 책을 완독한 다음에는 다시 접어놓은 데만 봐요. 네. 그 접어놓은 데만 보다 보면은 이게 그 있잖아요.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렇게 이만큼이 있으면은 요건 제가 예전 제본본에는 표시가 많이 돼 있는데 이건 새 거라서 안 돼 있는데 그 한 여기 초반 부분 이쯤 읽을 때는 이게 인상 깊어서 접어놨어. 형광펜도 그어놨어. 근데 비슷한 내용이 사실 뒤에도 나와 있거나 뒤에 더 잘 나와 있거나 아니면은 얘가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했는데 전체 맥락을 다 읽고 나니까 별로 안 중요해. 그러면 저는 다시 보면서 이거는 취소하면 다시 펴요. 네.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 이 책을 딱 보면 정말 인상 깊은 데만 접혀 있고 거기에는 뭔가 끄적끄적 돼 있어. 네. 근데 이게 너무 좋은 방법인 게 책은 저는 2번, 3번, 4번 뭐 좋은 책은 10번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진 않잖아요. 이거 읽는데 4-5시간이 들어갈 텐데 계속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북토크님이 하신 것처럼 접어놓은 부분만 다음에 또 다시 읽고 또 그 부분만 다시 읽고 해도 정말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을 따로 타이핑해 놓기도 하거든요. 어디다 쳐놓으세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냥 그것만 보면은 그 내용 할 수 있게. 근데 어쨌든 그러려면은 책이 지저분해져요. 맞아요. 네, 근데 깨끗하게 읽으려고 하면 저는 제 기준에 책을 제가 다 읽었는데 책이 깨끗하다. 그 책은 배울 게 없는 책. 그렇죠. 네. 맞아요. 적은 책. 진짜 좋은 책들을 나와 잘 맞는 책들은 읽고 나면은 다 접혀 있어요. 맞아요. 절반 접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두께가 2배가 돼. 맞아요. 그래서 지저분하게 읽어야 된다. 저도 완전 공감하고 저는 여기서 또 공감됐던 게 최대한 쉽게 되어 있는 책부터 읽어라. 쉬운 것부터. 이게 첫 번째였는데 이게 그 한동안 자기 개발에 연관된 어떤 유튜브 채널들이나 이런 데서 자기 개발도 색깔이 좀 있는데 특히 그쪽 있어요. 좀 그 남성성이라던가 이 성별에 대한 것에 좀 더 중점을 두는 채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채널 중에서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이런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그분의 철학이 엄청 히트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 문제가 있다 그건 아닌데 그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그래서 쓴 책이 뭐 예를 들어 12가지 뭐 인생의 법칙인가 뭐 이런 거라던가 이런 책들 있는데 제가 그때 이미 몇십만 유튜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몇십만 유튜버가 뭐 자랑이라는 게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그만큼 키웠으니까 독서력이 꽤 쌓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읽어도 모르겠는 거야. 안 하다 왔구나. 뭔 소린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하다 왔다는 게 뭐 동의하지 못하고를 떠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제 레벨이 그만큼이 안 되는 거야. 너무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조던 피터슨 교수님도 그렇고 뭐 세상에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그래서 그 책에 관련된 영상에 막 댓글을 다는 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나보다 훌륭한 분들이 맞겠지? 그니까 다 이해하셨겠지?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나중에 다시 읽어보고 하니까 그냥 그 내용이 아닌데 뻘소리를 댓글에 달아놨어.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거야. 근데 그런 걸 보고 그런 어려운 책을 읽으면 처음부터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책을 억지로 읽으려고 하면 읽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렇죠. 괜히 거부감만 생기죠.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쉬운 만화책 같은 거. 그런 거부터 시작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만화책 같은 자기계발서 부자들의 책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유명한 거 당연히 다 청소년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있어요. 그런 거부터 시작을 모든 분야든 물리학이든 뭐든 만유인력의 법칙이든 뭐건 그런 거부터 시작해야 이해가 되잖아요. 맞아요. 쉬운 거부터 좀 읽어야 되고 최근에 아는 책방 사장님이 추천해준 책이 있거든요.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허영만 작가님 그 만화가 엄청 유명하신 만화가가 부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맞아요. 그걸 만화책으로 썼어요. 맞아. 진짜 술술 읽혀요. 그거부터 시작해도 그런 거부터 시작해도 참 좋겠다. 여기 말한 맞아요. 것처럼 쉽게 쓰여 있는 책부터 읽어라.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쉽게 쓰여 있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가치가 별로인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안에 오히려 훨씬 더 그게 있어요. 무언가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복잡한 개념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어렵게 말하는 사람보다 고수잖아요. 그렇죠. 그 고수야. 그러니까 쉽게 뭔가를 설명해 놨다 하면 사실은 그 사람이 하는 메시지가 훨씬 더 핵심적이고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무시해. 쉽다고 생각해서. 근데 사실 자기 개발하고 제가 뭐 SNS나 특히 막 뭔가 유튜브 활용해 가지고 뭐 마케팅하고 돈 벌고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건 어려운 걸 배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거를 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아주 쉬운 걸 알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해. 안 하는 게 문제인데 거기다가 자꾸 더 어려운 걸 읽어. 그럼 너무 어려워 보이니까 또 안 해. 악순환인 거죠, 그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생을 바꾸는데 어려운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 근데 어려운 걸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게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자기 개발이라는 게 참 이거 맞아 어려운 게 없고 저도 자기 개발서 정말 많이 읽어봤고 북토크님도 많이 읽어봤잖아요. 사실 그 진리 몇 가지는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네. 저는 한 문장으로 하면은 닥치고 해. 맞아요. 아니 모든 자기 개발서를 읽어도요. 결론 남는 거 뭐야? 그냥 해. 맞아요. 그런 진리들. 그렇죠. 그런 쉬운 진리들이 일단은 쉽게 좀 쓰여져 있는 것부터 좀 접해야 조금씩이라도 실행하고 다음 책 그러니까 별 하나부터 시작해야 별 5개로 가는데 처음부터 너무 이제 막 명저라고 해가지고 두꺼운 거 막 맞아요. 이렇게 시작하면 엄두가 안 나죠. 맞아요. 꼭 그 막 어려운 책, 유명한 책 읽을 필요 없다. 그냥 진짜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정말 맞는 말이다. 그리고 사실 세이노의 가르침 자체가 뭐라 해야 될까? 이분이 쉽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욕도 하고 맞아요. 그냥 머리에 꽂히게 여기 막 그 정신 나간 연놈들 막 이런 말도 나오고 많이 세죠. 네. 그런 말이 딱 있는 게 뭐랄까 이분의 딱 그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해. 그냥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그냥 날 것 그대로 말해. 어떻게 보면 되게 쉽잖아요. 욕만큼 쉬운 게 없거든. 맞아. 그게 네. 이 책의 좀 매력이고 이분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반감도 조금 있었어요. 너무 세게 말하고 너무 이 자기의 그런 철학과 자기의 기준과 신념에 너무 취해서 내가 정답이야. 니네 이렇게 해. 라고 너무 쏘아붙이는 거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사실 솔직히 조금은 있었는데 근데 뭐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그 경험치와 노력들이 굉장히 상당하다는 거 그게 이제 보이니까 그치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그리고 사실 이 말에 반박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틀린 말은 안 하거든요. 좋습니다. 그 외에 정말 동의한다, 인상 깊었다는 독서법 있으셨어요? 여기서 또 다른 것들이요. 네. 저는 여기 있는 것들은 18가지 나오잖아요. 네. 솔직히 거의 다 동의를 해요. 동의한다. 여기 이제 뭐 거의 다 동의를 하고 여기 12번에 고전을 너무 믿지 말라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옛날 거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고 효율을 중시해라라는 말인데 저는 고전은 좀 믿어도 된다라고 보는 게 최근에 고명환님 강연을 한번 이렇게 듣고 그분의 책을 또 한번 접했어요. 고전이 답했다라는 책인데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 자기계발서를 사실 읽어보면 진리들이 몇 개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고전이라는 건 수천 년을 살아남은 문장들이거든요.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버틴 책들. 그러니까 버텼다는 건 그리고 지금 시대에도 읽힌다는 건 그 말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뭐 고전을 너무 믿지 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고전은 믿어도 좋다. 여기서 말하는 그럼 고전이라는 것의 정의, 지금 연준님이 말씀하시는 고전이라 함은 그냥 뭐 오래된 책을 말하는 건가요? 여기서 뭐 예시를 하나 들었죠. 삼국지 이런 것들. 근데 뭐 저는 뭐 이런 책들이나 뭐 손자병법 이런 책들 뭐 그런 것들 보면은 믿어도 좋을 만한 문장들이 정말 많아요. 삼국지에 뭐가 있나요? 삼국지 말고 손자병법 이런 책들을 보면은 뭐 거기 내용들 중에서 뭐 적을 알고 뭐 나를 알고 적을 먼저 알고 싸워라. 그다음에 뭐 꼭 싸우지 않아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의 승리다. 이런 그런 문장들 그런 문장들이 꼭 그런 전쟁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 우리의 대인관계 뭐 우리의 사업 이런 데도 다 적용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고전이라는 게 기본적인 고전의 기준을 오래된 책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오래된 책 중에 본질을 담고 있는 건 믿어야 돼. 그건 믿어야 돼요.
근데 스킬을 담고 있는 게 있어요. 음. 그건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그쵸.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왜냐면은 그 벤자민 그레이엄이 그 막 현명한 투자자 쓰고 막 옛날에 주식 그 정확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벤자민 그레이엄이 정말 전설적인 투자자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어떤 주식 공식을 만드는데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어서 예전에 썼던 저서들 보면 진짜 그냥 수학 공식으로 돼 있어요. PBR 뭐 1.5 이내를 사라. 뭐 이렇게 공식이 다 돼 있어. 근데 그 지금 들이대면 다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 그 제가 최근에 모건 아우젤의 돈의 심리학을 다시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벤자민 그레이엄은 정말 위대한 투자자다. 그런데 그의 공식에 따르면 지금 미국에서 사도 되는 주식은 그 흔히 저희 말하는 잡주. 아무도 안 사고 회사 망하기 직전에 그거밖에 없다. 근데 그럼 그게 과연 현명한 거냐? 그래서 벤자민 그레이엄조차도 예를 들어서 1판에서 공식을 썼어요. 2판에서 그걸 다 갈아엎어요 자기가. 이건 더 이상 워킹하지 지금 안 않는다. 맞으니까. 네. 3판에서도 갈아엎어. 그래서 마지막에 쓴 책이 남아 있는데 이제 그걸 쓰시고 이제 책을 안 쓰시잖아요.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 남아 있는 스킬을 지금 공식인 것처럼 받아들이면 큰일 나죠. 그렇죠. 큰일 나죠. 그래서 시대가 변했으니까 진리를 담고 있는 것만 좀 새겨서 들어라.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자기계발서 이야기하면서 나왔지만은 어디 분야에서든 그 본질은 있거든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자기계발이다 하면은 그냥 닥치고 해라는 게 될 거고 투자라고 하면은 사실 진짜 본질 차고 들어가면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 이거잖아요. 근데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는데 돈만 잘 버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는 아까 저희가 차 마시면서도 요새 그런 팽배한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데 돈만 비싸게 받는 어떤 서비스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언젠간 망하거든. 그렇죠. 네. 그런 본질은 고전을 따라가되 음. 스킬적인 건 고전을 안 따라가야 된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생각이었습니다. 음. 혹시 그러면은 반대하는 건 없으셨어요? 여기서 반대하는 거. 네, 18가지 독서법 중에 나 이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다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좀 뭐 아니다 싶은 건 없었고 아까 북토크님은 여기서 저는 앉아서 읽어라. 앉아서 읽어라. 저는 앉아서 읽어라에 동의하지 않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동의 안 한다 하기도 민망한 게 저는 스탠딩 데스크를 쓰거든요. 그래서 스탠딩 데스크에 서서 제 책상 보면은 스탠딩 데스크가 있고 그 밑에 워킹 패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번에도 이거 이야기했나요? 아, 네. 그래서, 걸으면서 일하신다고. 그래서 걸으면서 일하는데 이게 오히려 살짝 움직이면서 정보를 봐야 흡수가 잘 돼요. 아, 네.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앉아서 읽어라는 거는 각 잡고 집중해서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각 잡고 집중해서가 제 생각에는 그게 일어서냐 마냐의 문제보다는 집중의 문제다. 그래서 세이노님이 뭐 말하는 게 틀렸다 이거보다는 이 워딩 그대로에 집착하면 안 된다. 맞아요. 네. 여기서도 논지는 여기는 누워서 읽지 말라네요. 그렇죠. 누워서 읽지 말라. 누워서는 자죠. 그렇죠. 음. 아, 근데 그거는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공간을 분리하는 것의 중요성. 예를 들어서 침대는 우리한테 쉬는 곳, 자는 곳, 네, 자는 곳 음. 이런 역할을 하는 공간이고 책상이나 뭐 우리의 의자나 혹은 사무실 이런 공간은 업무를 하는 곳, 성장하는 곳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분리하는 게 좋다라는 글들이 되게 많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런 차원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서 침대에서 누워서 노는 습관을 들이면 그 뇌가 그곳을 잠잘 곳으로 인지하지 않아서 맞아요. 뭐 좀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런 느낌인데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이걸 언제 맞는지 알 수 있냐면은 아기를 키워보면 아기가 침대가 자는 곳이라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 아기 처음에 수면 교육을 잘못해가지고 거기서 놀아줬어요. 침대에서 놀거든요. 아, 저녁에 혼자 막 지금 난리예요. 막 혼자 잘라고 엄마랑 같이 침대에 누웠는데 거기서 나비야를 노래 부르고 거기 가면 좋은 기억이 있는 거죠. 그쵸. 노는 기억. 네. 근데 그게 우리한테도 사실 적용이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책상에 앉았어. 그럼 책상에 앉았으면 무조건 일을 한다가 기본값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스마트폰 하는 습관을 들여버리면 나도 모르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공간 분리까지 이야기가 이어졌지만은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서 읽어라라는 이 내용이 그러니까 누워서 막 그냥 편안하게 이런 느낌보다는 이분은 세이노님은 실용성을 되게 중시하는 분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할 거면 확실하게 해라. 저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졌고 할 거면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게 꼭 의자에 앉아 있냐 일어서냐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다. 맞아요. 누워서 하는 거는 뭐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으로 저는
그렇죠. 해석이 됐습니다. 혹시 네. 세이노님이 소개하신 18가지 독서법 이거 외에 네. 나 이런 거 진짜 유용하더라. 음. 이렇게 책 읽으니까 정말 좋더라 하는 추천할 만한 독서법 있으세요? 있어요. 저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워딩은 아웃풋 독서법이라고 해서 그냥 인풋만 하는 게 아니라 좀 표출하자라는 내용인데 제가 생각하는 아웃풋 독서법이 있거든요. 대체로 세이노님이 말한 것과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에 없는 게 뭔지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근데 여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세이노님이 말한 독서법과 저희가 말하는 지금 독서법은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 혹은 본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쵸. 요즘 마음이 힘들어서 마음 좀 힐링하려고 책을 읽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뭐 누워서 읽지 마라. 맞아. 뭐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분의 독서 목적은 마음을 좀 안정하고 뭐 이런 목적이니까. 근데 전제 조건 그걸 일단 달고 성장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독서법은 처음에 책을 읽기 전에 책값의 100배를 뽑겠다라는 생각으로 읽기. 이거는 리치 파카님의 의견인 거잖아요. 네. 100배를 뽑겠다. 책값이 보통 한 2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부동산 책을 살 때부터 제가 했던 방법인데 책값을 그 당시 좀 많이 쓰니까 한 50권 사면은 돈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쓰면서 이 돈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 보니까 내가 여기서 책값 50만 원을 쓰고 이걸로 5천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책값이 일단 아깝지 않고 그쵸. 그리고 요거에서 100배를 뽑으려면 내가 이걸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법으로 접근하니까 좀 더 책을 읽고 그냥 읽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값에 100배를 좀 뽑아보자라는 생각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책을 읽기 전에 뭘 얻을지 좀 먼저 생각하는 거. 그냥 맹목적인 독서가 아니라 제 생각에 자기 개발의 종착지는 본인 사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언젠가 아니면 투자가 될 수도 있고 투자나 사업 이쪽으로 조금 사람들이 이제 도착을 한다? 이게 결국 만나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으로 부자 되신 분들은 네. 결국 투자를 고민하고 투자로 부자 되신 분들은 결국 사업의 영역에 어느 정도 발을 들이게 되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투자했어요. 빌딩을 사. 그 빌딩 사면 그 불로소득이라고 하잖아요. 그 개소리더라고요. 빌딩 하시는 분들 보니까 힘들어요. 그거 관리하는 거 물론 업체 맡기면 되지만 그럼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그것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뭔가 법인의 형태로 관리를 해야 돼. 그럼 사업이야. 맞아. 네. 그쪽으로 결국 간단 말이죠. 네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책을 읽고 또 읽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 내가 투자를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러려면 그렇게 되면은 어떤 책을 읽을 때 그냥 한번 읽어볼까가 아니라 그때쯤 되면 나에게 요즘 필요한 게 이거니까 나 이 책 읽어야지. 요즘은 마케팅적인 거 말고 좀 더 브랜딩적인 거에 집중을 해야 돼. 그럼 브랜딩 책 읽고 그런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읽기 전에 난 여기서 이런 걸 배워야겠다라고 대략적으로라도 생각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목적성을 가지고 읽어라. 네, 나중에는 네. 처음엔 독서 습관 들이고 뭐 그냥 자기 개발하는 뭐 많은 인풋들을 하는 거 좋은데 나중에는 결국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읽기 전에 뭘 얻을지 생각하고 좀 읽으면 좋을 것 같다. 이게 뭐냐면은 그 리치 파카님이 사용하신 아웃풋 독서 노트라는 건데 광고 아니고요. 혹시 팔리면 저한테 떼주세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독서 노트 작성 전에 이렇게 방법이라거나 노하우를 적어주셨어요. 그게 책값의 100배를 뽑아야겠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읽어라. 책 읽기 전 무엇을 얻을지 생각해라. 더럽게 읽어라. 저자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속독, 정독, 완독 이런 거 정답 없다. 그리고 아웃풋을 해봐라 이거잖아요. 맞아요. 아웃풋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책을 항상 읽고 여기 노트에 이렇게 옮겨 적어요. 책을 보여드리면 타이핑 안 하고 굳이 적으시는 이유는? 굳이 적는 이유는 나중에 저는 타이핑도 해보고 손으로도 써봤는데 제가 머리가 그리 좋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쓸 때 더 기억에 잘 남아요. 예전에 공부할 때도 그랬고. 근데 어쩔 학생 수가 때. 없는 게 감각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아웃풋 독서법은 일단 문장들을 여기 옮겨 적는데 그 이유는 아까 북토크님이 이렇게 접은 거 딱 보면은 나중에 되게 깔끔하게 볼 수 있다. 그 부분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저는 책을 여러 권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제가 노트에 이미 다 요약을 했기 때문에 얘만 보면 돼요. 여기 문장 맞아요. 몇 페이지에 몇 페이지에 다 써놨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노트의 핵심이자 독서의 핵심은 그래서 나에게 뭐 할 적용할 점. 그래서 뭐 할 건데 나에게 적용할 점. 저는 이거를 많이 쓰라라고도 권장드리지 않고 한 권당 1개에서 3개. 책 한 권 읽고 맞아요. 1개에서 3개 정도만 실행해도 정말 성공한 독서고 그걸 행함으로써 남는 게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시로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뭐 끼리끼리 어울리지 말고 성공하고 싶으면 더 위에 있는 사람과 어울려라.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만나라. 이런 문장을 내가 봤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 찾고 연락하기 이런 걸 실행점으로 도출하는 거예요. 뭐 그 거절당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근데 그걸 한번 해봄으로써 아 연락을 해서 이렇게 누군가를 만날 수 있구나를 깨달을 수도 있고 실제로 만남까지 이어지면 거기서 또 배울 수 있고 한 권을 내가 그냥 읽었지만 그걸 통해서 나는 뭔가 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적용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공감되는 게 저는 사실 제가 제 채널이 북토크고 수많은 책을 읽고 소개하고 있지만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진짜 제대로 된 책을 한 권 읽고 그 책에 읽는 거 실천만 그대로 하면 솔직히 책 읽을 필요 없다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저희 소개했던 부자의 언어 거기 있는 거 다 평생 실천해도 못해요. 많죠, 진짜 많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랄까 책을 읽지 마라 이거보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억이 휘발되기 때문에 책 한 권에서 정말 와 많은 걸 배웠다 해도 다 까먹어요. 근데 어쨌든 핵심은 얼마나 많이 읽냐 뭐 이런 걸 떠나서 그걸 실천하냐 안 하냐. 맞아요. 하냐 안 하냐. 제가 그 뭐라 해야 되지 무료 웨비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어차피 이 영상 나갈 때는 그거 끝났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케팅 관련, SNS 마케팅 관련이어서 고민 어떤 게 있으세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나요? 뭐 이런 거를 제가 설문으로 받았어요. 200 현재까지 오늘 기준으로 한 250명 신청했는데 다 읽어보고 내린 결론은 이분들은 마케팅 지식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하는 거다. 아무것도 안 해요. 안 하고 물어보는 게 티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현실을 봤어요. 아, 우리가 지식이 더 필요하고 제대로 배워야 된다 말하지만은 그냥 현실이 안 하고 있구나. 250명 정도 중에서요. 제대로 뭔가 마케팅이라고 부를 만한 행위를 잘하고 있건 못하고 있건 마케팅이라고 부를 만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건 10분의 1이 안 돼요. 근데 안 하는 분들의 특징이 또 네. 이거 뭐 제가 비하는 아닌데 안 하는 분들의 특징이 많이 물어봐요. 안 해보고 네. 많이 물어봐요. 이게 질문이 달라요. 맞아요. 해보고 물어보는 사람과 티가 확 나요. 안 해보고 물어보는 사람의 질문은 달라요. 많이 저희가 달라요. 책 이야기하다가 예를 들어서 세이노의 가르침을 읽었다는 걸 실천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좋은 변호사 만나는 법 이거 있어. 그럼 만약 이 세이노님을 만났어. 그러면은 제가 이 방법을 읽고 이런 변호사를 구해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이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안 읽고 물어보면은 그래서 좋은 변호사가 뭐예요? 적어놨잖아. 맞아. 질문이 달라.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뭔 이야기하다 일로 왔죠? 뭔 이야기하다 일로 왔냐? 독서법 어쨌든 얘기하다가 돌고 돌아왔어요.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몇 가지 가르침을 실천해야 된다. 저는 그게 다라고 봐요. 맞아요. 네. 10권 읽고 하나 실행하는 것보다 한 권 읽고 10개 하는 게 나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독서법에 대해서 18가지 막 말을 했지만은 쉽게 되어 있는 책을 읽어라도 그렇고 뭔가 그 짧은 기간에 한 분야에 대한 책을 몰아봐라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게 다 결국 뭐냐면은 그래서 하라는 거야. 맞아. 그냥 읽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읽고 해. 그냥 해. 그래서 결론적으로 천억부자가 말하는 독서법은 그냥 해. 맞아요. 실행하는 독서. 그렇게 적어놓진 않으셨는데 저는 이분의 다른 어떤 말과 그 독서법과 이런 걸 다 종합했을 때 결국 이 책도 그 자기계발서에 돌고 돌아 찾아오는 본질 그냥 강해로 귀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그 연주님 네. 명문대 나오셨나요? 공격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 그래요? 전 지방대 나왔습니다. 대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대전의 충남대학교라고. 가까웠네요. 저는 그 청주의 한국교원대. 아 청주에 다녔어요? 오 그러게요. 한국교원대라고 둘 다 사실 직어국 이상급이니까 뭐 나쁜 대학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내 입으로 명문대라고는 할 수 없는 이런 대학이거든요. 그렇죠. 모교에는 죄송하지만 모교에. 명문대와는 거리가 조금은 있죠. 전 조금 억울하긴 해요. 원래는 이 교원대가 되게 괜찮았거든요.
되게 점점 애들이 줄어서 그런가? 교원대 좋죠. 그러니까 저 갈 때만 해도 그 되게 높았거든요. 어. 근데 요새 입결 보면은 좀 떨어졌어요. 후배님들 분발해 주시고. 나 아무튼 그걸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네. 저희 둘 다 스카이가 아니잖아요. 그쵸. 어쨌든 스카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세이노의 가르침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책에 너무 우리한테 기분 좋은 말이 있어. 그쵸. 너무 행복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른바 공부 잘하고 머리 좋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학교나 연구소 혹은 법조계나 의료계 또는 유명 기업들에 있다. 이 얼마나 기쁜 사실이냐. 서울대 이공계 수석 입학생들의 80% 이상은 나중에 교수가 돼 있었다는 보고서도 있다. 이 역시 범죄들에게는 너무나도 다행인 일 아닌가. 당신이 보통 사람이라면 교수나 의사 혹은 변호사와 경쟁할 까닭은 없지 않은가. 똑똑한 애들이 경쟁 상대가 아니다. 라는 건데. 근데 이 말 조금 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왜요? 요즘 똑똑한 친구들은 네. 사업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우리가 아는 모든 네. 대기업들, 소위 잘 나가는 회사, 급성장한 회사의 대표님들이 명문대 출신이 굉장히 많고. 근데 우리가 모두 아는 회사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기도 하죠. 진짜 대기업, 네. 진짜 큰데 그런 데는 저는 동의. 근데 유니콘 기업도 되게 많고. 근데 이게 왜 정말 많은 거냐면 사실 명문대생이 우리나라 전국 인구 중에서는 극소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기업의 대표들 중에서는 명문대를 나오신 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이죠. 그쵸. 그러면 그 인원수 대비해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율인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고등학교 때, 고3 때 네. 반에서 공부 제일 잘했던 애 있잖아요. 제 짝꿍이 전교 1등이었고 있었죠. 네. 뭐 하고 계세요? 변호사예요. 변호사 하고 계신다. 네. 여전히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네. 그 친구는 그냥 서울대가 확정이었어요. 그냥 전교 1, 2등 다투는 애가 아니라 네. 그냥 전교 1등. 서울대 법대? 서울대를 입학해서 법대는 로스쿨로 로스쿨로.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확실히 남다른 좀 전국구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는데 뭐 역시나 서울대를 갔고 지금 변호사 일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리치파카님의 경쟁 상대는 아니잖아요. 고맙게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진짜 잘된 기업 총수라고 해야 되나? 잘된 기업을 개척해내신 만들어내신 분들 중에 명문대 비율이 높을 것이다. 인정.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저도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저보다 훨씬 잘했던 저 공부 꽤 했는데 그 저보다 잘했던 친구들 보면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행정고시 봐가지고 세종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 그리고 의사 되려고 이제 의전원이나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 그렇게 있지 저처럼 유튜브 판에 뛰어들어 있는 애는 없어요. 그렇죠. 제 친구들도 그러네요. 뭐 좀 저는 사자 직업에 종사하고 있죠. 솔직히 말해서 그 중에서 방금 제가 머릿속에 이 말을 하면서 스쳐 지나간 친구들이 몇 명 있잖아요. 얘들 중에서 얘가 유튜브에도 얘는 나를 못 이길 것 같다 싶은 애도 있는데 솔직히 한 절반은 저보다 잘할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네. 미친 끈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얘들은 일단 똑똑해요. 그 고등학교 때 진짜 모의고사 때 저도 공부 조금 했었거든요. 그냥 수능 때 미끄러져가지고 그랬는데 그리고 뭐라 해야 돼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저는 좋은 사립대를 못 썼어요. 서울대는 꿈도 못 꿨고. 근데 이 친구들 모의고사 이겨보려고 진짜 막 내기하고 막 바락바락 했는데 못 이겨요. 안 돼. 그리고 그냥 공부 성적만 못 이기냐? 그게 아니고 그냥 머리 도는 속도와 질이 달라. 느껴져. 한계가 느껴져요. 얘는 나랑 종이 다르다. 근데 이 친구들이 저랑 경쟁 안 하는 길을 가더라고요. 그 친구들 지금 뭐 아까 행정고시라던가 뭐 이렇게 가니까 저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내 경쟁 상대로 안 뛰어들어 준 게 너무나 감사한데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시각했어요. 그러네. 우리 고등학교 때 그대가 절대 못 이길 것 같은 그놈이 굳이 다른 길을 가주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그래서 저는 진짜 감사했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이 생각을 많이 안 해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 같은 판에 있으면 네. 저도 솔직히 못 이길 것 저는 같아요. 못 이겨요. 네, 저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어서 못 이길 것 같아.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아까 안 그래도 명문대 나온 사람 중에서 좋은 기업을 만들고 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저는 결국 이걸 무슨 문제라고 보냐면은 신뢰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저는 솔직히 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학벌이 중요해요. 중요하죠.
학벌 엄청 중요해요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학벌은 끝났다? 전 솔직히 개소리라 생각하는데 근데 그 학벌이 왜 중요한가를 또 이 책에서 말하더라고요. 책에서 이렇게 나와요. 명심하여라. 학교에서 뭔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무식해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 학벌과 학력 이외에는 달리 사람을 판가름할 만한 방법이 없다 보니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을 말이다.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잘 되는 분들 중에 명문대가 많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카이스트 3명이 모이면은 아이템 안 보고 투자한다. 아, 네. 저 똑똑한 놈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쟤들은 카이스트에 갈 정도로 꾸준하게 성실하게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을 결과로 낼 수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보여준 애들이야. 그렇죠. 믿을 수 있어. 그렇죠. 이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학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신뢰가 네. 실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뢰가 카이스트를 가고 서울대를 가고 연세대를 가고 고려대를 가서 이렇게 신뢰가 탁 생겼고 아 이제 난 신뢰를 가진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그 친구들은 그게 그걸 실체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끈기 있게 하고 신뢰를 잃지 않고 하는 행동들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꾸준하게 뭔가를 잘할 수 있다라는 그게 증명이 된 거다. 네, 증명이 된 거고 실제로도 그렇게 한다. 그쵸. 그리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동생 이 판에 뛰어들어서 경쟁을 하면서 저를 앞서가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 릴세커라고. 아, 경현님. 네, 경영님. 그런데 암튼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잘하는 게 맞아. 잘하는 게 맞아. 근데 그 잘하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 스스로 성공 경험을 쌓아와서 자신감도 있을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신뢰할 만하거든. 맞아요. 근데 저는 바꿔 말하면 신뢰만 줄 수 있다면 명문대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들로 줄 수 있는 세상이니까. 그리고 다른 걸로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저랑 연주님이 떠들고 있는 영상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게 그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유튜브 채널 37만, 인스타 지금 몇 명이죠? 지금 13만 9천 명? 네, 13만 9천 명. 이 SNS 그 저희의 팔로워 분들, 저희 컨텐츠를 보는 팔로워 분들이 하버드 졸업한 박사님들 컨텐츠를 볼 수도 있지만 그분들보다 저희 컨텐츠를 더 소비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럴까? 근데 그것도 신뢰네요, 정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벌이 중요한데 중요한 이유는 그게 일종의 어떤 무언의 신뢰를 제공하기 때문이고 바꿔 말하면 그 신뢰를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명문대 안 나와도 돼.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신뢰를 대체할 만한 가장 강력한 게 요즘에는 SNS다. 사실 교수님보다 인플루언서 말을 신뢰하는 말도 안 되는 사회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왔고 실제로 제가 어제 이걸 느꼈어요. 오, 어떡해요? 제가 어제 모교 강연을 갔다 왔거든요. 충남대. 네. 오. 교수님이 그 당시 제가 학생 시절에 있었던 교수님이 지금 제가 하는 이런 행보들 그냥 책 출간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후배들에게 좀 좋은 말을 좀 해줘라라고 이렇게 초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강연을 했는데 교수님이 자리만 만든 줄 알았는데 교수님도 계속 듣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리고 나서 교수님이랑 끝나고 얘기를 좀 했는데 너무 재밌고 신기하대요. 어떤 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SNS 하나로 막 기회들을 연결하잖아요. 이걸로 돈도 벌고 어디랑 협업도 하고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들이 교수님한테도 생소한 거야. 그리고 교수님이 좀 눈빛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인스타 해야겠다. SNS 세상이 정말 이렇게 기회가 크고 무궁무진하구나. 이런 것도 좀 깨달으신 것 같고 실제로 그런 말도 해주셨어요. 그 무궁무진하다는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SNS를 하면서 뭐 북토크님도 이걸 많이 얘기하시지만 SNS를 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라는 게 사실 기회라는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드는 기회, 찾는 거 막 제안을 하는 거야. 그렇게 찾는 기회가 있고 두 번째 기회는 세상이 날 알아주는 기회. 근데 이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기회가 정말 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바라보고 제안할 수 있는 기회는 한정적이겠죠. 내가 뭐 1,000사람, 1,000명, 10,000명에게 막 제안을 할 수는 없잖아요. 누가 어디 있는지 다 모를 테니까. 하지만 세상에서 내가 유명해졌을 때 세상에서 날 바라보는 그 시야와 시각은 굉장히 많은 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SNS를 하게 되면 나라는 사람이 저기 지하에 있다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
그리고 수면 위로 올라오면 이거를 누군가가 보고 쟤랑 한번 이거 해볼까? 쟤한테 한번 이거 시켜볼까? 아니 우리랑 같이 이걸 하자고 해볼까? 라고 제안이 정말 많이 해요. 저 인스타그램 채널이 그리 크지 않은데도 북토크 채널에 비하면 한 뭐 절반 정도,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채널이니까 그럼에도 굉장히 많은 제안 메일들이 와요. 인스타 10만이면 유튜브 30만이랑 제 생각에는 삐까해요. 삐까삐까해요. 왜냐하면 인스타는 DM이 있어서 제안을 맞아요. 주기가 너무 편해. 맞아요. DM으로도 제안이 굉장히 많이 오고 뭐 각종 광고뿐만 아니라 뭐 협업부터 뭐 강의 제안부터 아니면 진짜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좀 진행해 보자 이런 것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방금 무궁무진한 기회라는 게 이 채널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인지 모르겠어요. 몇 가지인지 모를 정도로 좀 많아요. 그러면은 자 어쨌든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명문대가 나오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은 명문대 나온 애들이 다 연구소하고 교수돼 있고 막 이러고 있고 그래서 경쟁 상대가 아니다. 그리고 명문대 나오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저희가 굳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 보자면은 자격증에 준한 학위에 준한 신뢰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 신뢰 방법으로 SNS가 있고 SNS가 연주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무궁무진 기회를 만든다까지 왔어요 저희가. 네. 그럼 저도 솔직히 요새 근데 유튜브만 잘했지 인스타 좀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스타 이제 좀 해볼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 인스타그램 잘하는 방법이요. 네. 솔직히 요새 흑수저 진짜 지방대 나온 예를 들어 쥐뿔 없는 사람 그냥 과거에 옛날에 저처럼 쥐뿔 없는 사람이 잘 되는 게 SNS만큼 좋은 게 없다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북토크님의 콘텐츠 자체는 유튜브에 진짜 적합한 것 같아요. 그 유튜브에는 정보성으로 진짜 짠하고 알려주는 거, 강의식 이런 콘텐츠들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 같고 인스타그램은 사실 원래 기반 자체가 그냥 대화하고 소통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로 베이스인 시청자분께서 인스타그램 나 잘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1번 뭐 해, 2번 뭐 해 이렇게 알려주세요. 아 오케이 좋아요. 네. 1번은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주제, 오래 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SNS 콘텐츠 만들고 계정을 키우는 게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블로그든 뭐 스레드든 뭐 틱톡이든 유튜브든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주제로 이걸 한다? 그게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고 제가 그 경험을 해봤거든요. 예전에 강아지 스타그램, 댕스타그램, 강아지 스타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제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는 정말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데 제 기준에서 가슴 뛰는 주제는 아니에요. 뭐 너무 사랑스럽고 하지만 이걸 내가 콘텐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알려줘야겠다. 아 이거 할 때마다 너무 설레 이런 마음은 솔직히 없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걸 게시물은 막 올렸죠. 근데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이렇게 숙제 같냐? 또 해야 되네.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한 몇 달하고 접었어요. 그런데 자기 개발은 지금 자기 개발 채널 운영하고 계시지만 저한테 정말 가슴 뛰는 주제거든요. 저는 이런 대화를 할 때도 되게 흥분되고 행복하고 어제 강연을 갔을 때 후배들에게 조언해주고 이런 것도 너무 행복하고 콘텐츠 만들 때, 책 쓸 때 다 행복해요. 가슴이 뛰어요. 거의 토니 로빈스인데? 그래서 이 주제는 제가 10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20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주제, 가슴이 뛰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10년은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좀 선정하면 좋겠다. 저 여기서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게 너무 맞는 말이고 너무 동의합니다. 10년 할 수 있고 좋아할 만한 평생 할 수 있는 주제를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이게 뭔지 알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사람들이 그름 있잖아요. 요새 자아실현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니까 그 가슴 뛰는 일, 이게 진짜 나다운 일, 막 심장이 시키는 일 이거를 찾아야만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연주님이 자기 개발 해봤으니까 좋아하는지 아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다 보면 하면서 네. 찾는 거죠. 저는 이거 진짜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 주제를 찾을 때까지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많아요. 그럼 여기에 단서를 하나 달면 네. 이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주제, 뭐 가슴이 뛰는 주제로 하는데 그거를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지 말고 해봐. 네, 한 개가 망하든 세 개가 망하든 다섯 네. 개가 망하든 해 보면서 찾는 거. 좋습니다. 그게 이제 스텝 1이고 10년짜리 주제 찾았어요. 그러면 스텝 2는 나에게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 나 이걸로 콘텐츠 만들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믿지 말기. 나를 믿지 말고. 나를 믿지 말기. 나를 믿지 말고 시장을 믿기.
그게 무슨 말이죠? 시장에서 검증된 것들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콘텐츠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콘텐츠는 그건 나한테 좋은 콘텐츠고 사실 우리가 이 계정을 성장시켜서 기회를 얻고 더 성장하려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콘텐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단순히 해봐야지 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 시장 조사부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시장 어떻게 조사. 해요?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찾았으면 그 주제 내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머릿속으로 술술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 것 중에서도 어떤 콘텐츠가 요즘 잘 되는지 이런 시장 조사를 먼저 하고 나서 오케이 내 주제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 개발 주제에서 잘 먹히는 건 책 추천 3권과 책 추천 5권 콘텐츠가 인스타에서 잘 먹히고 본인의 새벽 루틴을 공유하는 콘텐츠가 잘 먹힌다. 이게 약간 여기 시장의 판도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면은 과정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제를 정했어요. 자기 개발이라고 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자기 개발 크리에이터들 팔로우 바바바바방 해놓고 그렇죠. 해시태그 검색을 하면은 그 중에서 조회수 잘 나온 것들이 먼저 노출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들 위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스타그램 검색에다가 자기 개발 네. 아니면은 뭐 책 미라클 추천. 모닝 책 네. 추천 이렇게 해서 조회수 높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만드는구나. 그 내용을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일단 수집하는 또 저장 기능이 있어요. 고맙게도. 저장하면은 내가 그걸 나중에 몰아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저장됨 거기 가서 그런 식으로 모으는 거 수집을 좀 먼저 하는 게 스텝 2. 네. 스텝 3. 스텝 3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공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콘텐츠로 만들기 이전에 저는 가상 독자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가상 독자. 생각을 해요. 제 책상에는 실제로 제가 정한 이미의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 2분이 있어요. 30대 남자인데 네. 직장을 다니면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이민철 씨. 이민철 씨 이름도 네, 정해져 거의 있어요. 그냥 이름은 제가 정해놨어요. 그게 이제 제 책상에 포스트잇에 적혀 있고 그 민철 씨. 아랫줄에 네. 40대 주부인데 네. 지금 경력 단절이 됐어요. 네. 근데 부수입을 만들고 싶어. 음. 그런 주부의 이미향님. 미향님, 네. 민철 씨 미향님. 네, 그런 식으로 2명을 정해놨어요. 정해놓는 이유는 내가 이 자기개발 콘텐츠 이게 요즘 유행하니까 그냥 이거 해봐야지. 또 요게 유행하니까 이걸 해봐야지. 그게 아니라 이게 방향성이 일관돼야 팔로워들도 모이는 거거든요. 내가 북토크 채널 콘텐츠가 너무 좋아서 들어왔는데 내일도 콘텐츠가 올라와 퀄리티가 좋아. 근데 내일은 또 갑자기 요리네 레시피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제가 좀 달라지면은 콘텐츠들 하나하나가 뛰어나더라도 이 방향이 분산되기 때문에 별 매력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일관되게 콘텐츠를 만들려면 그냥 머릿속으로 나 일관되게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 것인지 가상의 독자를 정해야 되고 전 이거 책 쓸 때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가상 독자를 정해라. 그게 스텝 3입니다. 자, 그럼 스텝 1은 10년을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좋아하는 주제를 찾아라. 찾을 때까지 가만히 있지 말고 찾아다녀라. 네. 그다음에 2번째, 나를 믿지 말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컨텐츠 형식이나 주제가 무엇인지를 보고 3번째, 그중에서 이제 픽해서 내 걸 만들 때는 명확한 타겟을 정해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구체적으로 아까 뭐 몇십 대 뭐 하는 사람, 고민은 뭐고, 맞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고, 네, 페르소나를 딱 정해야 된다. 맞아요. 그 다음에는 그냥 만들면 되나요? 이제 4번째는 실전 제작인데 뭐 일부 기능들은 배워야겠죠. 기능들은 배워야 되고 근데 저도 뭔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지만 요거 관련해서 막 엄청나게 막 많은 돈을 써야 된다라거나 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써야 된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제발 같아요. 장비와 편집에 돈부터 쓰지 마세요. 네, 필요한 것들은 일단은 온라인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고 또 지금도 이것도 정보잖아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찾아보시면서 뭐 혼자 할 수 있는 대로 좀 해보고 내가 그래도 좀 영상 편집 부분은 조금 제대로 배워야겠다라고 하면은 그거 관련된 걸 맞아요. 좀 배운다거나 나는 내가 전하는 콘텐츠는 디자인이 생명이네. 나는 영상 편집 대신 디자인 쪽을 좀 더 배워야겠다. 이런 배우고 싶은 것들이 좀 명료해졌을 때 그거를 좀 배우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제 스텝 4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죠. 근데 콘텐츠를 제작할 때 이것도 좀 명료하게 그냥 워딩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자주 만들어라. 타석에 자주 서는 게 필요해요. 콘텐츠의 빈도가 중요해요, 퀄리티가 중요해요라고 하면은 저도 그렇고 북토크님도 그렇고 솔직히 퀄리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퀄리티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뭐랄까, 퀄리티가 어느 정도 차지 않은 상태에서 빈도를 늘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근데 퀄리티가 어느 정도를 넘어섰어. 그럼 빈도. 그렇죠. 넘어서야 돼 어느 정도는. 맞아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살짝 그 빈도적인 부분이에요. 왜냐면 아까 저한테 전제하신 게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엄청 고퀄리티를 만들려고 욕심을 부리면 안 돼.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계속 미뤄지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조금 퀄리티가 낮더라도 일단 만들어서 그거를 내가 아까 수집한 콘텐츠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아, 그럼 이런 부분이 퀄리티가 조금 낮구나. 다음번엔 요거 개선해봐야지 해서 빈도를 좀 높이면서 퀄리티를 찾아가야지. 퀄리티에만 욕심을 낸다고 퀄리티가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는 타석에 좀 자주 들어서라. 콘텐츠를 자주 만들어라. 이게 진짜 동의하는 게 근데 이게 사람들이 너무 이 시간 계획을 짧게 잡아요. 나는 한 달 안에 잘 될 거야. 2달 안에 3달 안에 잘 될 거야. 물론 그 시간 안에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당장 성과를 내겠다보다는 개선해 나가면서 조금 발전해 나가다 보면 잘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한 달 안에 끝낸다 해가지고 한 달 동안 1일 릴리스 와우 망했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물론 거기까지만 가도 훌륭한데 어쨌든 좀 뭐랄까 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야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아무것도 못한다. SNS 잘하는 법에 대해 좀 이야기했는데요.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 5번째 5단계. 네, 스텝 5까지 할게요. 사실 말하면 진짜 다 말할 수 있는데 네. 그걸 위한 콘텐츠는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 잘하기 위한 핵심 중에 하나인데 캐릭터의 매력. 캐릭터의 매력을 어떻게 담을지를 고민하는 게 결국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결국 나는 지금 매력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내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기 개발 콘텐츠, 뭐 도서 콘텐츠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사실 비슷할 거예요. 부자들이 추천하는 책 5권, 뭐 이게 다 비슷하겠죠.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콘텐츠로 한 1만 정도까지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1만을 넘어서 이제 10만을 뚫어내려면 다른 인플루언서들보다 좀 더 매력적인 게 뭐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이 바로 저는 사람 냄새이자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유튜브는 아까 말했듯이 뭐 정보, 완전 강의 형태 이런 형태도 되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만 인스타그램은 소통 기반이고 사람 냄새 나고 이런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사람 색깔을 어떻게 여기에 묻힐 것인가인데 제 콘텐츠 하나 뭐 예시를 들어드리면 단순히 그냥 책 추천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런 책을 읽고 이거를 해봤다라고 해서 뭐 저의 건물주 할아버지를 찾아가는 콘텐츠 이런 것들도 한 100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인플루언서들은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찾은 저에 대한 그 해답은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거 다른 인플루언서들이 하지 못하는 것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진짜 찾아다니는 거 그냥 읽고 여러분 이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걸어가는 모습 그분 만나는 모습 이분 얘기 들으니까 이게 좋다네요 라고 하고 그런 콘텐츠는 아무나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본인만의 색깔을 담는 거 그러려면 진짜 실제로 본인이 유니크해져야겠죠. 그러면은 정리하면 1번 5단계 말씀해 주셨어요. 좋아하는 주제 찾기. 그다음에 2번 나를 믿지 말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컨텐츠를 하기. 3번 타겟 명확하게 가상 독자 설정하기. 4번 타석에 자주 올라서기. 5번 캐릭터의 매력. 개인적인 어떤 특색을 넣어줄 수 있기. 100% 동의합니다. 유튜브도 사실 아까 유튜브 뭐 다르다 했지만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튜브는 개인 캐릭터의 매력이 조금 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좀 더 중요하고 여기서 좀 덜 중요하다지 정말 중요하고요. 사실 이 5개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잖아요. 유료 강의 안 들어도 돼요. 유료 강의 안 들어도 되니까 여러분이 오늘 잘 보시는 분들이 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도 똑같습니다. 저는 스레드고 뭐고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SNS는 리치파카님 모던 타임즈란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짤로 봤습니다. 네, 컨베이어 벨트 네. 앞에서 이렇게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막 조립하고 있는 그건데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현대인들도 이와 똑같다. 맞아요. 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던데 책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당신이 노력을 아무리 해도 대가를 남들보다 더 크게 얻기는 어려운 일들을 컨베이어 앞에서의 일들로 간주한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는 것과 유사한 일들은 구조적으로 육체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일들이지만 자격증이나 경험 혹은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두뇌를 써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는 컨베이어 근처에 머무는 일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보면 현대인들도 지식산업도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은 컨베이어 벨트 앞에라는 거니까 맞아요. 대부분의 일이 컨베이어 벨트 앞에 일로 생각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냥 내 시간을 넣어서 네. 그걸 통해서 대가를 받는 일들은 사실 여기서 세이노가 말하는 그거에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시급제. 네. 아니, 시급제가 아니더라도 사실 월급도 맞아요. 정해진 거니까. 책에서 그래서 그 컨베이어 벨트 앞에 일을 판단하는 방법이 나와요. 어떤 일에 대한 대가가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의 나이나 경험과는 크게 상관이 없이 이미 사회적으로 계산되어 숫자로 확정되어 있는 일은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뭐가 있죠? 대체로 뭐 시급제 일은 그냥 다 해당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전문직도 어느 정도 맞아요. 1년 차 얼마, 2년 차 얼마라고 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거는 이제 연차 따라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근데 또 아닐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문직이라 했으니까 변호사라고 해. 예를 들어 뭐 법률 상담. 근데 사실 저희가 법률 상담할 때 이 사람의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돈을 많이 주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나이가 더 어려도 어떤 A라는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야. 거기다 돈을 더 주지. 맞아요. 연령이 많다고 더 주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나이 네. 많은 의사 선생님한테 돈을 뭐 더 드리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쵸. 뭐 근데 좀 다른 케이스가 있긴 하겠죠. 뭐 대학 병원 교수님이나 뭐 이런 케이스라면은 그들이 받는 그 금액이 많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뭐 예를 들어 똑같은 대학병원 의사여도 경력은 비슷해. 근데 사실 실력은 완전 달라. A는 완전 A급이고 B는 완전 B급이라고 말하면 뭔가 이상한데 그래도 이분들 월급 비슷하게 받지 않나요? 그럴 것 같아요. 운동 선수들은 좀 많이 다르긴 하겠네요. 그 디테일한 실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연차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진짜 실력에 의해서 압도적으로 막 연봉이 탁탁 튀고 하니까. 그쵸. 근데 이제 운동선수도 당연히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변호사나 의사 같은 화려해 보이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컨베이어 벨트 앞에 일일 수 있다. 저는 이게 되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다소 충격적인 문장이긴 하네요. 네, 우리들 그냥 우리라는 게 우리 대부분.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당신이 받는 대가가 고객의 수와 관련 없이 정하여 있다면 또는 자신의 노력 여하보다는 근무 연한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그곳을 빨리 뛰쳐나와야 할 것이다. 저희 다 뛰쳐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뛰쳐나왔죠. 이게 고객의 수와 내가 받는 돈이 비례하냐 비례하지 않냐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고용주냐 그쵸. 고용되어 있느냐. 예. 그러니까 편의점을 그냥 예시로 들면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오늘 손님이 한 1,000명이 왔어. 갑자기 되게 많이 왔어. 그렇다고 해서 사장님이 오늘 돈 더 주진 않잖아요. 그쵸. 하지만 사장님은 돈을 더 벌어 가잖아요. 아하. 고용주는. 그쵸. 그럼 편의점을 해야 되나요? 그냥 예시인데 뭐 고객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결국에 거기에 이제 고용주나 그것을 그 시스템 자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같이 늘어나는 게 맞고 여기서 말하는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고객 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세이노가 말하는 것처럼 그대로인 거죠. 제가 이게 교사였잖아요.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섬 같은데 애들이 많이 없는 데들 한 학년에 학급 하나밖에 없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은 물론 섬이라는 위치적인 것과 행정적인 업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훨씬 더 힘든 축에 속하고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해요. 근데 그런 걸 제껴놓고 수업 시간만 보면은 이분들은 일주일에 6, 7시간밖에 수업 안 하는 분들 많거든요. 왜냐면 없어 수업이. 애들이 없으니까. 애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대도시에서 완전 학급 밀집 지역이야. 갖고 수업 시수 엄청 많아가지고 막 일주일에 20시간 넘게 무조건 수업해야 되고 월급 똑같아요. 그렇죠. 네. 군인도 똑같아요. 군인 뭐 중대원이 몇 그랬어요. 명이냐 상관없잖아요. 네, 그냥 그 같은 직책에 있고 하면은 뭐 저기 완전 최전방에 있어서 뭐 그런 수당이나 위험 수당 같은 거 받는 거 제외하고는 야근 하루 5시간씩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죠. 뭐 물론 일부 초과 근무 수당이 있긴 하지만 또 수령되면은 그것도 없어지거든요. 아 그래요? 왜 없어요? 영광급이다. 대위까지만 있어요. 저는 이제 나라에 헌신해라 이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왜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초과 근무 수당이 뭐 소위, 중위, 대위, 그다음 뭐 이게 부사 관문들 다 있는데 영광급들은 그게 없습니다. 그 위로 가면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초과 별도 근무 수당 없어요? 없어요. 아. 소령 위로는 없어요. 초과 근무 수당이.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뭐 저희가 군인과 교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피고용인 중에 이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 음. 그래서
뭔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현실을 꼬집는 문장이에요. 네, 너무 현실을 꼬집는 문장인데 근데 책에서 또 이런 말도 나와요. 명심할 사실은 형태는 컨베이어 벨트 앞의 일처럼 보이지만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는 컨베이어 벨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일들도 많다는 것이다. 이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컨베이어 벨트는 아닌 것 같은데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일. 저는 딱 이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아까 저희가 말했던 것 중에 들어가는 게 일단 첫 번째 수행하는 사람의 나이나 경험과는 크게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계산되어 있는 전 이거 딱 들으면서 청소 생각났거든요. 아니면 가사. 그 가사 예를 들어서 집 정리해 주시는 분 부르면은 시급 한 16,000원 정도 해요. 청소 같은 거 보면요. 이 아파트 입주 청소, 이사 청소 한다면 시세가 그냥 그 지역은 거의 고정돼 있거든요. 한 20평대 기준 27만 원 막 이렇게 거의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소라던가 인건비가 들어가는 요런 일들은 컨베이어 벨트 앞에 일이에요. 어떤 특정 직업을 컨베이어 벨트 앞에 일이라고 말하는 게 참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어 현실이야. 근데 방금 시급 16,000원에 가사 도우미 부른다 했잖아요. 이 사람들을 중개해주는 플랫폼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도배. 네. 어느 정도 이상 아무리 프리미엄급을 해도 어느 정도 이상 가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도배하시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반장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일을 자기가 따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자기가 딸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이 되는 분들. 이분들도 처음엔 도배사였어. 이분들도 실제로 도배를 해요. 근데 이분들은 차이가 뭐냐면은 일을 자기가 따오니까 얼마입니다라고 하고 나머지 도배사분들의 시급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씨 이번에 어디 저기 강남 어디 역삼에 도배 있는데 올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을 모아. 그럼 이 사람들한테 주는 돈은 사실 시급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 빼고 나머지는 내 거거든. 편의점 예시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네. 고용이 되어 있느냐, 고용을 하냐. 근데 사실 이게 고용이라고 하고 편의점이라고 하고 뭔가 막 무조건 크게 벌려야만 될 것 같은 건데 크게 벌리지 않고도 컨베이어 벨트 밖으로 조금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왜냐면은 꼭 모두가 사업을 해야 되나? 모두가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죠. 일단 그 부분부터 그럼 이야기하죠. 꼭 모두가 사업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책 추천해 주신 것 중에 네. 당신은 사업가입니까? 네.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정말 내가 하는 일도 나조차도 과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책을 읽으면 모두가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와 완전히 대비되는 책이 부의 추월차선이죠. 부의 추월차선에서는 부자가 되려면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당신은 사업가입니까? 라는 책에서는 본인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들을 막 계속 제공해 주잖아요. 그걸 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두 개를 다 읽어보니까 정말 모두가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뭐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꼭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럼 컨베이어 벨트로 어쨌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오려면 자산을 사야죠. 자산을 만들고. 자산이라 하시면 뭐 부동산 사야 되나요? 뭐 자산이라고 하면은 그냥 자산하면 뭐 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거에 대한 정의는 되게 잘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채랑 자산 이 두 개를 그냥 비교해 놓고 보잖아요.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돈 빼가는 거. 내가 긁은 카드 할부, 자동차, 뭐 가방, 명품 가방 사고 이렇게 해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고 자산은 뭐 엄청나게 큰 뭐 으리으리한 건물 뭐 이런 걸 자산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금액이더라도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수익도 있을 수 있고 뭐 예시는 되게 많죠. 예시도 아까 제가 좀 몇 개 적어왔는데 뭐 부동산 임대 수익도 있고 배당주도 있고 뭐 채권이나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도 있고 사업도 있고 지적 자산, 지적 재산이라고도 하죠. 뭐 책을 낸다거나 음원을 발매한다거나 특허를 낸다거나. 네, 이것들이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한 자산들이고 저는 여기에 요즘 세상에서 조금 추가된 게 있다라고 보는 게 이 책은 20년 전에 쓰였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유튜브 콘텐츠 이런 것도 없었고 이 책이 뭐죠? 로버트 기요사키. 로버트 기요사키. 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네. 그 책이 20년이 넘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유튜브 콘텐츠 이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새로운 자산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 하시는 우리가 촬영하는 이것도 자산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프로그램 만들어서 판매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 그리고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 혹은 만들어 주는 일 아니면 디지털 파일
요즘 노션 템플릿 파는 분들도 많은 거 아시죠? 맞아요. 그런 것들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그런 것들도 다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세팅해 놓으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들.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니까. 네. 시간과 노동, 내 대가를 이렇게 딱 교환하는 게 아니라 만들 때는 시간이 물론 들어가죠. 만들 때는 들어가지만 만들어 놓고 나면은 내가 다른 일을 해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다른 북토크 영상들은 지금도 일하고 있죠. 재생이 막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자산이고 그것 자산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게 컨베이어 벨트 밖으로 좀 나가는 탈출하는 일이지 않을까? 맞아요. 결국에는 그 자산을 쌓아라라는 거는 이제 본질적인 답인 것 같아요. 그 컨베이어 벨트 사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뭐 저도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막 부자는 아니지만 힘들 때 보면은 그냥 내가 받는 돈이 누군가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나라에서 주는 월급, 회사에서 주는 돈, 그냥 수익원이 하나야. 맞아요. 바꿔 말하면은 내 주머니에 돈 넣어주는 곳이 하나야. 근데 어쨌든 컨베이어 벨트를 벗어나려면 내 주머니에 돈 넣어줄 구석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몇 개 더 만들어야 되고 맞아요. 그게 꼭 사업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하면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사업이라는 건 그런 거 있잖아요. 몇백억 해가지고 엑시트하고 막 사람들 2자릿수, 3자릿수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데 저는 솔직히 한 인원 1자릿수 때 사업? 이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정도는 살다 보면 무조건 가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그 이상은 모두가 갈 필요도 없고 모두가 갈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그 사장님이 저번에 저랑 이렇게 따로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나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막 엄청나게 큰 부를 이루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이 회사 자체를 엄청 크게 키우기보다는 그냥 직원들 난 딱 2명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그냥 그들이랑 행복하게 적은 인원으로 적당히 잘 버는 일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 해주셨잖아요. 네. 그게 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요새 좀 생각이 바뀌긴 했는데. 바뀌었어요? 근데 좀 많이 벌고 싶어요? 아니야, 많이 벌고 싶다가 아니고 네. 이렇게 키우고 싶다가 아니고 좀 뭐랄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느슨한 연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에게 완전 소속된 분들은 아닌데 어떤 가치에 기여할 수 있는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모두가 막 2자릿수, 3자릿수 직원을 뽑고 모두가 막 몇십억, 몇백억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어. 근데 자산은 만들어야 돼. 그럼 그 자산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가 있겠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뭐 할지 모르겠다면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면서 그냥 S&P 500 인덱스 펀드 이런 거 사라.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저는 돈의 심리학이라고 모건 아우저리 쓴 책을 거의 진짜 복음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냥 네가 뭐 열심히 투자 공부해도 그거 못 이겨. 그렇죠. 뭐 그 월스트리트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인덱스 펀드를 이겨보려고 별 발광을 해도 그 중에 10%도 그거 못 이겨. 그러니까 그냥 컨베이어 벨트에 일하는 자산으로 S&P 500이나 뭐 이런 인덱스 펀드를 사라. 거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거라면 이제 좀 더 투자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해주신 컨텐츠 자산. 맞아요. SNS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랄까 분야를 잘 정했다면 거기서 예를 들어 몇만 팔로워만 돼도 월급만큼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일반적인 직장 월급만큼 그것만 해서 그 모은 돈을 또 그냥 다른 데다 넣어. S&P 500이나 뭐 부동산이나 뭐나 이런 데다 넣어. 맞아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그게 확실히 컨베이어 벨트를 탈출할 수 있는 길 아닌가.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몇 페이지인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어떠한 곳에 소속해서 일을 할 때에도 그냥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거기에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공부를 하라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뭐 단순히 뭐 사장님이 시켜서 어디 수리하는 사람이야. 그럼 어딜 수리하러 가. 그러면 이것만 잘 고치고 와서 그냥 거기에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사장님은 어떻게 이 고객에게 연락을 받을까? 이 사장님은 이걸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 고객들은 여기에서 불편한 게 무엇일까? 여기서 고객들이 아쉬워하는 거는 무엇일까? 이런 전반적인 거. 내가 속해 있는 그 일을 둘러싸고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해라. 네, 그렇게 배워서 사실 어떻게 보면 스몰 비즈니스 단계까지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막 저희가 사업이라고 해서 막 크게 되는 거는 모두가 갈 필요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했지만은 저는 스몰 비즈니스 영역까지는 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자산으로 투자가 어느 정도 쌓여도 진짜 그냥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월급 받으면서 재테크 잘해가지고 그냥 나중에 은퇴하고 놀 거야 이거면 안 해도 돼. 근데 그게 아니고 난 좀 더 직장도 빨리 벗어나고 싶고
나는 좀 더 그거보다는 큰 거를 원해라고 하면은 스몰 비즈니스까지는 와야 돼. 근데 그 스몰 비즈니스라는 게 굳이 막 사람을 엄청 하고 막 규모를 키우는 게 아니라 지금 연주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내가 고객을 모을 수만 있으면 아까 저희 도배 예시로 들었듯이 내가 꼭 고용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 일을 하는 사람들 프리랜서들 이번에 시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가진 트래픽을 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개하는 거죠. 그렇죠. 그 중개만 해도 돈 되니까 그렇죠. 광고만 해도 되고. 그런 고민을 항상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있는 위치,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 자체를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 보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시키는 것만 하고 내 월급은 이만큼이고 딱 정해져 있으니까 요거 이하로만 일해야지, 최대한 덜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는 그 아이디어를 좀 도출해내기가 어렵죠. 조금 더 하나 더를 봐야 된다. 그래서 사실 컨베이어 벨트를 벗어나는 방법은 오히려 저는 이거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누가 봐도 컨베이어 벨트 앞에 있는 것 같은 완전 단순화된 작업 있잖아요. 네. 엄청 막 고도의 노하우를 요하는,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법률 관련된 걸 아무한테 시킬 수 없잖아요. 고도의 교육이 필요하고 또 다른 변호사를 뽑아야 될 거고 할 거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컨베이어 벨트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 단순 조립이라던가 단순히 청소하는 거라던가 고급진 스킬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물론 청소도 고급 스킬이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 건설로 따지면 철거 그냥 갖다 부시면 되는 이런 단순 작업, 내가 딱 봤을 때 내 일이 컨베이어 벨트 앞에 너무 있는 것 같은 일이야. 오히려 이런 일이 컨베이어 벨트 밖으로 나오기가 쉬워요. 오히려 쉽다. 왜냐하면 사람을 가르치고 시키기가 쉽잖아. 복제하기가 쉽다. 복제하기가 쉬워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연주님 말씀대로 조금 더, 하나 더, 내가 당장 눈앞에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나가면 뭘 볼 수 있을까? 이거를 보는 스킬을 연습을 하면 컨베이어 벨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많다. 맞아요. 네. 진짜 저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컨베이어 벨트야라고 하는 게 나오기가 쉬워. 현대차 생산직 빼고. 그렇죠. 자동차 그거 너무 설비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거 아니고서는 빠져나올 구석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죠. 근데 이 컨베이어 벨트라고 딱 떠올리면 진짜 뭐 그냥 조립하는 사람, 아니면 뭐 여기다 그냥 옮기는 사람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전문직 분들도 본인들이 컨베이어 벨트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스스로.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막 대단한 사람, 변호사, 의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만나 보면은 아까 뭐 전교 1등 했던 제 친구도 그래도 그냥 지금 월급 받는 생활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또 좀 친한 지인 중에 그분은 이제 의사이신데 그분이 저에게 했던 말이 의사들 중에서도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엄청나죠. 크게 난대요. 그러니까 의사도 두 가지로 나뉜대요. 진짜 페이닥터냐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는 의사냐, 이 두 가지로 나뉘고 이 둘의 벌어들이는 그 액수 차이가 뭐 진짜 10배, 100배 뭐 어마어마하게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디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진짜 완전 탑 클래스 로펌. 아니 거기뿐만 아니라 로펌 변호사들 그 로펌 이용 비용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아세요? 이용 비용을? 네. 그 사건에 대한, 큰 데는 좀 사건에 대해서 그 비율로 가져간다고. 짜잘한 건들은 그냥 시급이에요. 이 일 하는데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몇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당 얼마니까 얼마 이렇게 계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하면서 상호명을 말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로펌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거거든요. 그 시간 안에 일단 일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 변호사들을 얼마나 갈굴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물론 변호사 좋은 직업이고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렇지만은 꼭 사회적으로 멋져 보이는 일들이 컨베이어 벨트 밖의 일이라는 법은 없다. 맞아요. 오히려 내 일이 사회적으로 평판이 좀 떨어지는 게 컨베이어 벨트 벗어나기 쉬울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벗어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투자 아니면 컨텐츠다. 요새는. 그렇죠. 네. 컨텐츠는 무조건이다. 그 방금 진짜 그 큰 컨베이어 벨트 벗어나신 분들도 어떻게 더 잘하려고 요새 유튜브 하는 판에. 그렇죠. 아니면 저는 콘텐츠 아니더라도 요즘 방법들이 그래도 좀 많이 생겼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컨베이어 벨트 밖으로 벗어나거나 혹은 내가 돈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려면 방법은 사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업, 투자. 이 두 가지인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방법이 되게 다양해진 게 방금 말씀하신 콘텐츠. 유튜브도
사업이죠. 그렇죠. 그렇죠. 저도 유튜브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유튜브를 사업으로 하냐 부업으로 하냐는 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면 사업으로 확장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 생각을 하고 해야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고 그게 아닌 상태로 그냥 하면은 확장하는 게 꽤나 고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콘텐츠가 뭐 답이다. 그리고 저는 또 인스타그램 기반으로 시작했고 북도크님은 유튜브 기반으로 시작해서 사람들한테 이게 콘텐츠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게 추천을 하잖아요. 이것도 정말 추천이지만 그거 말고도 꼭 SNS 없이도 온라인으로 아 맞아요.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2주 전에 강연을 한번 참여했는데 그 강연을 한 분이 99년생, 00년생 이렇게 두 친구이셨어요. 엄청 젊죠. 20대 중후반 정도 되는 나이인데 SNS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결국에 본인들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한 분의 예시를 들어드리면 제품 판매예요. 다크서클 없애는 그런 제품 그런 것들을 공장에 의뢰해서 납품받고 자신의 브랜드로 네이밍해서 이걸 판매하는데 순마진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보면서 아 그래 SNS는 내가 한 경험 중에 답이고 이 사람이 한 거는 제품을 브랜딩화해서 판매하는 이런 판매자가 된 것도 직원은 없대요. 직원 없는데 순마진이 한 5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컨텐츠로 좀 그래도 성과를 낸 사람들이라 컨텐츠의 힘을 아니까 말하는 거지. 방법은 많아요. 맞아요. 방법은 많아. 안 하니까 그래.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만 머물지 말고 거기서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